네, 광주 MBC와 CL병원이 손을 잡고 궁금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문의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디지털 건강 플러스 제 옆에 자리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CL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최민혁입니다. 네, 최민혁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CL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배아연구원 박효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난임입니다. 요즘 다양한 이유로 이 난임 환자가 증가를 했고,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 임신이 잘 되지 않고 난임으로 걱정하는 그런 신혼부부들, 또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리고 또 궁금증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혁 원장님, 실제로 병원에 이 난임을 호소하는, 고민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나요? 네, 해년마다 제가 체감상으로도 해년마다 늘고 있고요. 네. 시술 건수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해년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보고하기도 난임 환자가 1년에 1.2%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시술 건수는 4% 가까이 그렇게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혼인 건수가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난임 환자 또 난임 시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 결혼, 고령 임신이 시도하는 난임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처음에 들었을 때는 1.2%, 4%가, 굉장히 큰 폭발적인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 혼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이 난임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즘에는 임신을 계획할 때 이제 주변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난임에 관한 것을 고민을 갖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결혼 전부터 와서 정액검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네, 또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자마자 오셔가지고는 상담하고 또 난임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보고 또 나팔관 기능 검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이제 자임신을 시도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난임 치료를 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어느 병원은 뭐 난임 치료를 잘한다더라. 어느 병원에서 뭐 약을 지어 먹고 뭐 어디를 갔더니 임신에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난임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난임 부부도 사실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일반 난임 부부들 또 난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부들은 사실 가깝고 친절한 병원을 찾아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난임 기간이 길고 또 나이가 젊지만은 난소 나이가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난소 기능 저하 그런 분들 또 심각한 뭐 정액 속에는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큰 병원 또 경험이 많은 원장님을 찾아서 가서 또 진료 보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병원에 있는 우리 연구실이 중요하거든요. 난임 치료할 때는. 그래서 연구실 또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병원 난임 관련 기자재가 좋은 병원으로 찾아가는 것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 MBC와 CL병원이 손을 잡고 여러분에게 난임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는 건강 플러스. 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과배란 유도, 두 번째는 인공수정 시술, 세 번째는 시험관하기 시술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임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신이 되는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정상적으로 여성의 생리주기가 28일 또는 45일로 비교적 규칙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시작하고 난포가 하나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가 자라는 것을 또 적당한 크기로 자라서 배란이 될 때 그때 배란 전 3일 또 배란 후에 하루 정도가 가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부부 생활하면 임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난임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부들은 이런 배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배란이 잘 되더라도 잘 안 되니까 임신 확률을 위해서 과배란 유도, 즉 한 개의 난포가 자라는 것보다 2개 이상, 3개, 4개까지 난포가 자라게 과배란 유도 약제를 먹고
배란 유도를 한 다음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단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팔관 조영술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과배란 유도를 해서 난임 치료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드린 거는 인공수정은 방금 말씀드린 과배란 유도에 더해서 네. 우리 배란기에 부부 생활 하는 것을 뒤로 하고 또 남편분이 직접 병원에 오셔서 정액을 채취합니다. 네. 그리고 특수 처리된 정액을 우리가 농축을 시켜서 부인분의 자궁에 넣어준 거 시술 자체가 인공수정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야, 이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이렇게 의료도 많이 발달해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또 알게 되는데요. 저희 집안 이야기여서 이 질문은 정말 와닿는 질문인데요. 시험관 시술을 받는 경우가 그래도 가장 많이 있죠. 시험관 시술의 또 다른 명칭이 체외 수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말은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자와 난자를 따로따로 채취를 해서 밖에서 수정을 시키는 게 시험관 체외 수정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액 채취야 며칠간의 금욕 기간을 거쳐서 쉽게 정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난자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 대부분이 사실 시험관 하는 시술 과정이고요. 네. 과배란 유도를 통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난자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정해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채취된 난자를 또 정자랑 하나씩 수정을 시킨 후에 한 3일에서 5일 인큐베이트에서 배양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배양된 배아 중에 또 가장 좋은 배아를 선별해서 1개 또는 2개, 3개까지 부인분의 자궁에 이식을 해주는 과정이 시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 이제 난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시험관 시술의 적응증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유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팔관, 이 부인분의 양쪽 나팔관이 폐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자연임신이 불가능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팔관을 폐쇄된 거를 다시 뚫어주거나 좋은 모양으로 난관 성형술을 통해서 복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원도 가능한가요? 네. 네. 근데 이제 나팔관 모양이 너무 유착이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복원이 힘들 때는 시험관을 또 선택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또 남편분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정자증, 또 무정자증은 아니지만은 무정자증에 가까운 중증의 희소정자증, 정자 숫자가 너무 적은 경우죠. 아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시험관을 하는 것이 맞게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우리 부인분들의 우리 결혼 연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 그렇죠. 네. 실제적인 우리 부인분의 나이가 많거나 네. 또 나이는 젊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난소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또 시험관 하는 것이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제 주변에서 바로 일어난 일들이 계속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혼을 늦게 하셨고 그다음에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을 때 원래 시험관 시술을 하면 쌍둥이를 얻을 확률이 상당히 50% 가까이 된다. 뭐 이렇게 네.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것도 물론 이제 계속 나이 이야기가 나와서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계속 통계를 매달 내보고 있거든요. 네네. 또 해년에 얼마나 쌍둥이가 되고 임신기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임신된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꼴로는 쌍둥이가 생기는 걸로 약 25% 정도는 상당히 생기네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쌍둥이는 사실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래 바람직스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산이 일어나면은 조상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고 네. 우리가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다 건강하고 쌍둥이가 다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조산의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쌍둥이가 그렇게 바람직스럽진 않다. 그래서 요새는 쌍둥이를 조금 지양하는 방향 쪽으로 난임 치료를 하고 있고요. 좋은 배아 하나 이식에서 임신은 되되 쌍둥이는 피하는
그런 추세로 요새는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시험관 시술로 태어나면 혹시나 아기가 좀 건강에 허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염려하는 이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염려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고 또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은 지금 첫 아이가 1978년에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었는데요. 첫 번째 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물론 기형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임신 관련 합병증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시험관 이후에 또 자연임신 이후에 비교했더니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난임 여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과적인 또 면역학적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태아가 저체중아 그러게 또 합병증이 생겨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제 또 조산의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또 일반 주기보다 빨리 태어나게 되면 이제 어느 기간 동안은 또 인큐베이터에 아기를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보통은 34주 이상 되어야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고 네. 또 자가호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임신 주수가 되는데요. 네. 또 37주가 넘어가야지 만삭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산의 위험성은 그 전에 있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또 부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 이제 부부들이 서로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주변 분들과도 상담을 하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은 영양제 드시고 엽산 드시는 건 거의 그 일반화가 됐는데 남성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요새는 남성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남편분은 단순히 그냥 도와주는 역할밖에 안 했는데 네. 요새는 적극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정액을 또 계산을 시키는지 네. 그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들에서는 마찬가지로 남성도 엽산이나 또 아연, 셀레늄, 정액 개선 효과가 있는 네. 그런 보충제를 먹어주는 게 좋고요. 일단은 정액 검사 소견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자의 숫자라든지 활동성 또 정자의 모양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보조제를 먹는 것과 더불어서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런 거 보조제를 먹으면서 또 과도한 음주 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보조제 먹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아요. 술, 담배를 하지 마세요. 근데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거든요. 네네. 본인이 난임을 겪고 있고 또 건강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정성을 들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 또 다른 생활 습관은 오래 앉아 있는 게 자세가 안 좋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무직이라든지 또 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러게 해주는 게 정액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급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는 예전에 이제 남성분들은 그냥 단순히 체력적인 운동이나 하고 네. 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좋은 보충제 그리고 또 술, 담배는 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교 MBC와 CL병원이 손을 잡고 건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디지털 건강 플러스 난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최민영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박효영 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난임과 관련된 궁금한 어머니, 아버님들이 오셔서 알아둬야 할 소소한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시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같은 건 착용하지 않는 것도 소소한 꿀팁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술 당일에는 부부가 너무 촉박하지 않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난자와 정자 채취하는 데까지 준비 시간이 길었는데요. 네. 그래야 오셨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셔야 실수가 적고 또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네일을 이렇게 매니큐어 같은 거, 이걸 지워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마취를 하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네, 만에 하나 응급 상황을 대비했을 때 네. 건강 상태를 체크하려고 하기 위해서 손톱이나 발톱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네, 매니큐어가 있을 경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작은 소소한 꿀팁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난임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습니다.